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마침 OTT 드라마를 다루니까 드라마 관련 소식으로 28번째 에피소드의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오피스물, 오피스 활극, 오피스 판타지를 다룬 작품 하면 어떤 드라마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 두 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낙하산으로 입사해 회사에서 벌이는 일 하나하나마다 자기 팀과 상사, 나아가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어느 흙수저의 처절한 복수극, 미생. 장그래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피를 본 겁니까? 김부련 부장 나가리, 오상식 차장 나가리, 최전무 나가리, 김동식 대리도 결국에는 나가리. 영업 3팀이 전면 재개편되고, 회사 생활은 역시 박해준 배우가 맡았던 천과장처럼 해야 한다. 그래도 언급했듯이 흙수저 낙하산 계약직의 처절한 복수극으로 본다면야 나쁘지 않죠. 여담입니다만 전 원작 읽을 때부터 참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원작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인데, 대체 최전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이경영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최전무와 장글의 어머니는 무슨 사이일까? 어떤 사이였길래 최전무처럼 냉철하고 야욕이 큰 사람이 행여나 책 잡힐 수 있는 낙하산을 꽂는 일을 벌였을까? 알고 보니 어른들만의 알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니었는지 상상하면서 원작을 읽었던, 그리고 드라마를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미스테리의 해답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무비퀴즈뱅 moviquizban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피스 활극, 바로 남궁민 배우 주연의 스토브리그죠. 제목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야구 관련 드라마일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야구의 외피를 쓴 오피스 활극 드라마죠. 야구 소재 드라마라기에 시청하게 된 야구 팬들도 결국 백승수의 대기업 도장 깨기에 더 몰입하면서 보게 된 드라마인데, 최고 시청률 19%에 달하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흥행 성공을 거두면서 막을 내렸는데, 시즌2는 도대체 언제 나오냐는 얘기가 참 많죠. 시즌2는 아직까진 요원하지만 일본판 스토브리그는 만나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8월 28일에 얼마 전이죠. 스토브리그 제작사하고 일본 제작사하고 리메이크 협약을 맺었대요. 이제 막 첫 삽을 뜬 거니까 언제 일본판 스토브리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첫 삽을 뜬 게 어딥니까? 일본판 백승수는 누가 될지, 또 어떤 활극을 그려내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기왕 스토브리그 시즌2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예전부터 구상하던 스토브리그 시즌2 계획안이 있습니다. 저는 스토브리그 제작사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시청자 1인에 불과하지만 방구석 상상은 자유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토브리그 시즌2는 제작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남궁민 배우, 스토브리그로 배우 커리어 처음으로 연기대상 수상했죠. 그 이후로 드라마 쪽에서는 믿고 보는 배우 반열에 올라가가지고 흥행 보증 수표도 됐겠다. 몸값도 더 높아졌겠다. 남궁민 배우만 상황이 이렇습니까? 우 투 더 영 투 더 우. 박은빈 배우도 시즌1에 나왔어요. 박은빈 배우도 마찬가지로 백상예술대상을 거머쥔 배우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두 배우 출연료에만 어마무시한 돈을 지출해야 할 텐데 시간 빼기도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토브리그 시즌2를 기획하게 된다면 차라리 이 두 배우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외에 모든 배우들 불러서 한 번에 몰아찍는 겁니다. 한 번에 1년 동안 한 스케줄을 빼가지고 시즌2 랍시고 이제 알고 보니 시즌3, 4, 5 이런 것도 다 찍는 거죠. 그럼 시리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좀 찐 야구 드라마적인 느낌을 가미해서 스토브리그 2, 페넌트 레이스 2, 그리고 플레이오프 딱 이렇게 해서
각 야구철에 공개를 하는 거죠. 스토브 리그쯤일 때 이제 한 2월에 스토브 리그 시즌 2를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4월쯤 됐을 때 한 뭐 5월 넘어갈 때쯤 페넌트 레이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하반기 들어가서 한 8월 넘겼을 때쯤 페넌트 레이스 2 나오고 그리고 10월쯤에 플레이오프 나오는 겁니다. 스토브 리그 2는 한 8부작 정도로 하고 왜냐면은 스토브 리그 2에서 백승수는 어찌저찌 복귀한 다음에 뭐 이미 백승수 체제 익숙하니까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고 페넌트 레이스 1을 10부작, 페넌트 레이스 2를 10부작,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4부작으로 하는 거죠. 도합 32부작. 이걸 SBS에서 방영을 할까? 그러니까 그냥 넷플릭스 공개로 일단 방향을 틀고요. 그래야 제작비도 확 땡겨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내용을 이제 어떻게 꾸밀 거냐? 뭐 페넌트 레이스 1, 뭐 페넌트 레이스 2는 말 그대로 페넌트 레이스 때 벌어지는 일들을 좀 다루면서 뭐 오피스 활극 다루고 뭐 부상 병동 다루고 트레이드로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나오고 근데 그 트레이드 된 선수가 알고 보니 스포츠 도박 혐의에 연루되고 음주운전 경력만 뭐 3회, 4회 달하고 미안하다고 복귀하겠다고 눈물의 응꼬쇼 한번 하고 뭐 이런 걸로 페넌트 레이스 시즌 1, 2를 메꾸고 그 다음에 페넌트 레이스 2 엔딩을 그래도 만년 꼴찌팀이 한국 시리즈 곧장 진출하면 좀 그러니까 5위 정도로 턱걸이 하는 거죠. 지금 최강 한화, 마리 한화 잘만 하면 5위 진입 이번 시즌에 가능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세간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담입니다만 한화가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날 대한민국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화끈한 구단주 청계산 매니아 김승현 회장님께서 한반도 전체가 자욱해질 정도로 있는 폭죽 없는 폭죽 총동원해서 우승 세레모니 할 테니까 그걸 본 주의 아버지 김정은이가 쟤네 와 저러네 뭐 저렇게 연기가 자욱하네 쟤네 전쟁 준비한다 야 이러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다 뭐 이런 뻘소리들이 있는데 뭐 여튼 다시 스토브 리그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5위 턱걸이 하고 플레이오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다시피 4부작을 딱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4부작만 하고 뭐 한국 시리즈 이렇게 안 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드림즈가 한국 시리즈까지 간다는 건. 그리고 제가 구상한 엔딩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엔딩이 보다 더 완벽해요. 뭐냐면 약간 머니볼을 빨아다 썼는데 준 플레이오프를 이깁니다. 드림즈가.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가요. 치열하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화에서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미 던질 만큼 던진 강두기가 또 나와서 팔 빠져라 던집니다. 안타깝게도 강두기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3대2로 드림즈가 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9회 말 맞이합니다. 역전주자 나가 있어요. 타석에 임동규가 들어섭니다. 1-9 승부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빵 쳐요. 쭉쭉 뻗어나가는 타구 슬로우 모션 걸고요. 프론트 직원들, 선수들 오정세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백승수가 일어나서 타구가 나아가는 방향을 지켜보는 표정 클로즈업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드아웃. 텅 빈 야구장에 상념에 젖은 백승수 혼자 앉아있는 게 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그때 박은빈 배우가 맡은 이세영 운영팀장이 다가와서 한마디 합니다. 회식 안 가세요? 백승수가 가야죠 하면서 박은빈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무실에서 일 좀 하나 마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서요. 아니 어떤 일 준비해야죠. 스토브 리그. 그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훌륭한 기획인데 이신화 작가님 저작권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마지막에 땡스 투 롤린스 자막만 넣어주신다면야 감사드릴 것 같은데 제 기획대로가 아니어도 언젠가 스토브 리그 시즌2가 제작되길 바라면서 다행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시즌2가 나올 일이 만무한 내용과 기획이라는 데에 위안을 얻으면서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28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JTBC 드라마 미스티, 부부의 세계 등을 연출했던 모한일 감독의 넷플릭스 8부작 드라마입니다. 지금은 스튜디오 플로우란 연예기획사 키이스트 산하 제작사 소속이신데 JTBC 측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제작사로 중앙미디어그룹 산하 콘텐츠 제작사 SLL이 참여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각본은 손호영 작가가 집필했습니다. 하필 윤계상 배우도 출연하니까 설마 G.O.D 그 손호영 하실 수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여성 작가기도 하고요. 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궁금은 하잖아요. 혹시 손호영이 여튼 2021년 SLL 신인 작가 극본 공모 수상작으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가 채택이 되어서
3년 동안 제작 과정을 거친 뒤에 2024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출연 배우로는 2007년 방영된 MBC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 이후로 17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 김윤석 배우. 이 있을 때 잘해 아침 드라마계의 명작이죠. 저 이 작품 본방으로 봤습니다. 매일 봤어요. 왜냐면은 왜 아침 라디오를 알람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코너가 끝날 때쯤에 집을 나서면 된다. 샤워를 하면 된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MBC 아침 드라마를 알람처럼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침 식사하러 가면 늘 텔레비전으로 아침 드라마가 틀어져 있어서 있을 때 잘해 뿐 아니라 이런저런 드라마를 매일 본방으로 시청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드라마 나름의 작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슬슬 막장의 시대가 열릴 때여서 온갖 기괴한 설정 나오고 나중에는 김치 싸대기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출연 배우만 다르지 다 엇비슷하네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눈에 제가 봤을 때도 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있을 때 잘해는 달랐습니다. 다른 이유는 딱 하나. 아침 드라마계의 제왕 혹은 일일 드라마계의 퀸 하히라 배우가 출연해서 아닙니다. 김윤석 배우 때문이었어요. 어린 제가 봐도 정말 뻔뻔하고 얄밉고 미운, 불륜 남편을 제대로 연기하셨더라고요. 사실 아침 드라마는 특유의 발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TV로 송출되니까 집 안에서 다 각자 할 일 하고 있잖아요. 요즘도 TV 볼 때는 핸드폰도 하고 냉장고 문도 열고 화장실도 가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거는 똑같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끌벅적하니까 대사를 기본적으로 좀 크게 내지릅니다. 그리고 대사도 되게 이해하기 쉬운 투박한 문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바로바로 귀에 꽂히게. 지금은 좀 더 세련돼졌고 지금은 좀 더 달라졌다곤 하지만 그때는 더욱더 그런 성향이 강했거든요. 거기다 아침 드라마는 진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바쁜 시간대에 방영되잖아요. 자녀 등원 준비하랴, 회사 출근 준비하랴. 대사의 기본적인 성량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큽니다. 이 와중에 김윤석 배우 연기는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침 드라마 문법에 따라서 발성도 크게 하긴 하는데 숨 죽일 땐 숨 죽이게 만드는, 설거지 하다가도 김윤석 배우가 화를 삭히면서 불륜이라 하지마, 이건 사랑이야, 저급한 표현으로 내 사랑을 모독하지마 할 때는 주방 모두가 숨죽이면서,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랑 할머니만 숨죽이면서 보긴 했었는데 여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째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빌런 역사에 장첸이란 이름을 남긴 윤계상 배우. 영화 과속 스캔들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와인 한 잔 걸친 차태현이 손자죠? 왕석현 배우를 부르면서 야야야 너도 한잔해라. 괜찮아 술도 조기교육이야. 아마도 이 대사를 듣고 몸소 조기교육을 실천하신 건 아닌지 호기심이 생기는 고민시 배우. 이 외에도 이정은 배우, 박지환 배우, 노윤서 배우 등이 출연을 합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 오프닝마다 화자만 다를 뿐 똑같은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와 함께 극 전체를 지배하는 또 다른 문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도 더 프로그입니다. 그럼 커다란 나무는 뭐고, 콩소리는 뭐고, 돌을 던진 사람은 누구고, 개구리는 누군지 유추해 볼 수 있게 드라마 내용을 살펴보자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두 숙박업소 주인과 그들의 가족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고즈넉한 숲속에서 수영장 딸린 고급 독채 펜션을 운영 중인 김윤석 배우가 맡은 전영하. 중견기업 혹은 그 이상의 임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것 같아요. 퇴직금으로 아내와 함께 펜션 운영을 결심합니다. 같은 임원인 직장 동료가 야, 다들 그렇게 산 좋고 물 좋은 펜션 하면서 노후를 보낸다, 즐긴다 하는데 결국에는 다 세 주고 서울로 돌아오더라. 야, 왜 집까지 팔면서 펜션 하겠다고 시골로 내려가냐 라고 핀잔을 주는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영화의 아내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이라도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에서 아내와 함께 좋은 추억도 남기고 그 추억을 펜션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펜션 운영 및 이주를 결심하는 거죠. 결심을 했던 대로 아내가 사망을 한 후에도 펜션을 운영 중입니다. 고지식한 사람이다 라는 세간의 평가답게 인터넷이나 앱 말고 전화로만 펜션 예약을 받는데도 꽤나 잘 운영이 돼요. 주변 이웃 펜션 사장과 호영호재하면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도 최근에 결혼한 사위랑 종종 놀러 오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교차 편집으로 두 번째 주인은 누구냐? 모텔 사장 구상준, 윤계상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그때부터 온갖 일 다 해오면서 생계를 꾸려나간 인물이에요. 워낙 성실하고 사람이 싹싹하고 그래가지고 회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 비교적 어린 나이에 공장 관리자까지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 공장 관리자 시절에 사무직 직원인 류현경 배우가 맡은 서은경을 꼬셔가지고 결혼해서 아들을 한 명 뒀어요. 이후에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전영화처럼 숙박업소 레이크뷰 모텔을 개업합니다. 주변 자연시설 개발 호재에 투숙객들도 호평을 남기는 등 나름 승승장구 중이에요. 다시 전영화 시점으로 돌아와서 주변 이웃 펜션 사장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웃 펜션에 한 젊은 여성, 고민시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이 젊은 여성이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투숙하려고 찾아왔는데 하필 그때 펜션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하에게 야, 좀 손님 좀 맡아줄 수 있냐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침 투숙객도 없어서 그러시죠 라고 해요. 젊은 여성과 함께 온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혼자 있어서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 마침 아저씨들에게 싹싹하게 잘 구니까 영하랑 지인 사장이 아이랑 수영장에서 막 놀아주고 그래요. 젊은 여성은 물을 싫어한다면서 주변에도 오지 않고 이들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 고기 구워 먹으려는데 아드님이랑 같이 오시죠? 예. 하니까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게 따로 있어서요. 저희끼리 먹을게요. 예, 그럼 쉬세요. 하고 영하와 지인은 독채 펜션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영하의 집, 집이라고 해봤자 그냥 한 10평 남짓한 공간인데 말 그대로 그냥 관리자용 집인 거죠. 거기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일어나 보니까 이미 젊은 여자와 아이는 체크아웃을 했어요. 체크아웃 했구나 해서 이제 정리하려고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이제 숙박비도 현금으로 두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 챙기고 이제 청소를 해야지 하는데 머물다 간 흔적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펜션 내부가 깨끗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들 밖에서 잤어? 왜 이래? 하면서 정리를 시작하는데 전날 밤에 젊은 여자가 혹시 LP 턴테이블 거실에 있던데 이용해 볼 수 있냐 해서 틀어준 LP가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야겠다 해서 LP를 꺼내는데 웬 핏자국이 뒷면에 묻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욕실에서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설마 젊은 여자가 설마 하면서 이제 영하가 지인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합니다. 동틀 무렵에 자기 몸만한 여행 가방을 낑낑대면서 트렁크에 싣고 펜션을 홀로 떠나는 젊은 여자의 모습을 영하는 확인하는 데에 상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장에 구멍 뚫린 것 마냥 비가 쏟아져가지고 모텔에 파리만 날리던 어느 날 승용차 한 대가 모텔 근처에 서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상준이 잘됐다 해가지고 이제 차에 다가가죠. 다가가니까 운전석에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앉아있어요. 차에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유소로 갈지 아니면 그냥 모텔에 갈지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상준이 넉살 좋게 주유소는 연락만 하면은 기름통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요. 일단 비부터 좀 피하시죠. 예,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제 남성을 모텔로 이끌죠. 투숙을 시킵니다. 일반 방은 3만원, 큰 방은 4만원인데 손님이 작은 방 주세요 하면서 3만원을 현금으로 건넵니다. 근데 그 3만원, 만원짜리가 다 국권 지폐예요. 그렇습니다. 영하와 상준의 시간대가 달라요. 영하는 현재 시점이라면 상준은 2000년 초반쯤입니다. 2000년부터 한 2001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모텔 숙박값이 그렇게 싸겠죠. 예, 여튼 3만원만 받았지만 손님도 없겠다. 상준이 큰 방 쓰시죠 하면서 남성에게 큰 방 키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되게 싸늘한 표정인데 친절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방 안에 들어갑니다. 비도 오고 밤새 손님이 올 일도 없을 테니까
상주는 맥주 2캔 정도 마시고 카운터에서 꿀잠을 잡니다. 다음날 카운터 교대하러 아내 은경이 찾아오죠. 그렇게 퇴근해서 모텔을 열게 된 뒤 이 동네에서 만나 짧은 시간 만에 찐친이 된 박지환 배우가 맡은 박종두, 종둔의 슈퍼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경찰차들이 무리지어가지고 자기 모텔로 가는 걸 발견해요. 뭔 일이야 저거, 왜 저래? 해가지고 가보니까 창백한 표정으로 겁에 질린 아내를 경찰이 챙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상준이 투숙시킨 그 남성은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자기가 묵었던 방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연쇄살인마는 검거됐지만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준네 모텔이 자료 화면으로 나와서 살인 모텔로 불리게 됩니다. 당연히 손님 발길은 뚝 끊기고요. 상준네 가족은 경제적으로나 가족 관계에 있어서나 그때 내가 왜 불렀을까 뭐 이런 자책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붕괴되기 시작하는 데에 과연 20년간의 터울을 둔 두 숙박업소 주인장들의 이야기는 어떤 연관관계가 숨어 있을까요? 고민 씨가 맡은 젊은 여자는 정말로 꼬마아이한테 해코지를 했을까요? 왜 같은 내레이션이 매 오프닝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보고 제가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정말 이 드라마의 화면은 고즈넉하고 고혹적인, 고전적이면서 현대적인 미장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한일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펜션 디자인을 할 때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인데 어떤 인물에 의해 소중한 공간이 망가졌을 때 시청자도 안타까움을 느낄 것 같더라.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장소를 정하고 건물을 올리고 색을 직접 정하고 공간 내부를 구성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빛을 발한 것 같아요. 펜션의 외관은 고즈넉한데 펜션 내부는 대단히 고혹적이에요. 모한일 감독 말씀처럼 살고 싶은 느낌을 풍깁니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건축학개론에서 서연이 묵었던 제주도 집이 서연의 집, 카페로 발전했듯이 숙박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정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물씬 풍깁니다. 모한일 감독이 펜션은 이제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고 싶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모텔 디자인도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좀 친근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지방 어느 곳에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 이런 모텔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 라는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촌스럽죠. 촌스럽지만 그때는 뭔가 당연시됐던 모텔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던 그런 내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들 의상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윤계상, 류현경 배우는 사용감이 좀 묻어나는 짠내나는 옷들을 주로 입고 나옵니다. 추리닝 바람이라든가 소매나 목 주변이 해진 옷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입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생활에 쫓겨가지고 온 매무새는 가다듬을 수 없는 이들을 좀 옷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김윤석도 비슷하긴 한데 숙박업소 관리자로서 근데 상황이 좀 다르죠. 나름 넉넉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펜션까지 세웠으니까 주로 셔츠에 면바지 차림, 좀 깔끔한 차림으로 나와요. 고민씨 배우는 세상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씨 배우가 맡은 젊은 여자, 나중에 이름이 공개가 되는데 유성아. 유성아는 정말 세상 화려한 패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운 인물이에요. 제가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딱 봐도 명품으로 휘감은 느낌을 줍니다. 이정은 배우는 이 작품에 경찰로 등장을 하는데 주로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긴 합니다만 사복 차림일 때는 거의 무채색 위주로 입고 있어요. 그 캐릭터에 정말 딱 맞는 설정이라고 느꼈거든요. 아주 잠깐 나오는 집안 풍경도 모노톤에 딱 있을 것만 있는 이것저것 쟁여놓고 버리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있는 듯한 그 캐릭터의 성격을 느낄 수 있고 반영이 된 집안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극이 진행될수록 주 무대가 되는 영안의 펜션이 조금씩 지나치게 화려해지고 답답할 정도로 무언가로 채워져 있잖아요. 이처럼 미술 쪽에 힘을 많이 준 게 느껴지고 화면 때깔이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서
또 고민시 배우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주변 배경도 예쁘고 고민시 배우도 아름답고 입고 있는 의상도 화려하니까 이거 완전 뭐 고민시 영상화보네 라는 평을 내놓으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색채가 뚜렷한 미장센만큼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대부분 색깔이 확실해요. 확고하고 김윤석, 윤계상, 이정은, 류영경 이 배우들이 연기 경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고민시 배우도 연기 경력이 짧지 않아요 전혀. 자기 복제의 늪에 허덕여도 이상하지 않을 경력이죠. 그럼에도 김윤석, 이정은으로 보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정은이 경찰 연기하네, 김윤석이 펜션 사장 연기하네 라기보다는 그간 이 배우들이 맡았던 다른 캐릭터들이 생각이 잘 안 나게 만들어요. 오히려 다른 캐릭터들을 한번 내가 복기해보면 그 갭에서 오는 신선한 충격이 있달까요? 특히 이정은 배우와 류영경 배우가 대표적이었는데 배우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근데 경력을 생각했을 때 이게 쉽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번 제작 발표회에서도 박경림 씨가 이제 사회를 맡으셨는데 아귀와 장첸이 숙박업소 사장이 됐네요 라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나름의 노력 등을 했을 텐데 배우들이 이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끔 캐릭터 성격이 일조를 합니다. 이 확실한 성격이. 그냥 단순하게 위협을 느끼는 펜션 주인, 경제적으로 망한 부부, 냉철한 경찰, 광녀 뭐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보려면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인데 소소한 설정이나 전사들이 꾸준히 등장을 해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이 드라마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깊은 매력을 느꼈던 캐릭터가 바로 이정은 배우가 맡은 윤보민이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냉철한 이성이 본능을 억눌렀을 때 탄생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유보민이라는 인물이 본능적으로 현장을 좋아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 현장 안에 널브러져 있는 뭐 시체라든지 단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을 채우려면은 단서 하나하나를 조합해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가, 왜 벌였는가, 그럼 이 일을 벌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를 탐구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즐기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 막 너무 좋아요, 짜릿해요 이런 건 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그런 거에 끌리죠. 그래서 이제 순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냉철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톤이 이정은 배우가 정말 그동안 맡았던 캐릭터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갭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무섭다거나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정말로 적절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서도 현장을 언제나 좋아하고 현장을 내 집이라고 느끼는 그런 형사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런 형사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강철중처럼 나쁜 놈들 때려잡고 진짜 물리적으로 때려잡고 이 공공의 적들을 초탕해가지고 이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런 정의감이 투철한 형사라기보단 실제로 그런 대사도 나오죠. 정의 난 이런 거 모른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일로서 승화시켰을 때 이런 인물이 탄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글로만 구성한 것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정은 배우가 연기로 살려내니까 실제로 모한일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그냥 모한일 감독이 해줘 라는 식의 디렉팅을 몇 번 했다 그래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감정 설명 안 할 테니까요. 선배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이제 이정은 배우가 얘 뭐니?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봤던 때가 있대요. 그렇다고 이정은 배우가 좀 벅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정말 능숙하게 소화를 한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류영경 배우가 맡은 서은경 캐릭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췌해지고 메말라가는 인물을 제대로 표현해내신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에는 그때 왜 연쇄살인마를 모텔 손님으로 받아들였냐. 사실 그게 윤계상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윤계상이 연쇄살인마인 걸 알고 받았나요? 받았는데 진짜 모난 돌에 정 맞는다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윤계상이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윤계상도 억울한 피해자인데 그래도 또 이해는 되죠. 남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그런 심정과 표정, 약간의 억울함 을 녹여낸 표정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들의 빌드업, 구성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캐릭터들이 있어요.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왜 중후반으로 갈수록 저럴까
좀 마무리가 아쉬운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핵심 인물인 전영하 그리고 고민씨 배우가 맡은 유성화가 바로 그들인데 아쉬운 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릭터로서 유성화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는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것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인가 싶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털고 가려고 하는데요. 고민씨 배우에 대한 칭찬이 정말 많더라고요. 매혹적이다, 판무파탈이다, 치명적이다 하는데 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셈이 뭔지 영화는 물론 시청자마저 되게 아리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광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옆머리 뱅뱅 돌려가면서 실실 웃는 유형의 광녀는 너무 전형적이고 1차원적이잖아요. 차라리 유성화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 사람이 좀 얼굴 예쁘네, 옷 잘 입네, 부장가 보네 하는 사람이 툭툭 자기 생각을 드러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혹은 저런 사고를, 저런 말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말하지? 하면서 놀라게 만드는 인물들이 진짜로 미친 사람들이죠.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측면도 있고요. 고민씨 배우가 이 지점을 정말 잘 살려서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광녀 혹은 대책 없는 진상 손님으로만 저에게는 느껴졌을 뿐이지 판무파탈은 아니었거든요. 판무파탈이라는 게 뭡니까? 치명적인 매력에 주변 인물들이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전영하가 아내를 떠나보낸 지 몇 년이 흘렀는가?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난 아직 청춘이야. 숙박업소 사장이 됐더니 텐트도 곧잘 친다. 아 외롭다. 이젠 나도 끝사랑을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고민씨에게 껄떡대다가 모든 사단이 벌어지는 얘기였으면 판무파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반대로 고민씨가 김윤석을 뭐 성적으로 유혹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생식기가 뇌를 지배한 젊은 남자 경찰 한 명한테만 고민씨가 성적으로 유혹을 할 뿐이지 김윤석이랑은 뭐 전혀 뭐 에로틱한 혹은 뭐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는데 판무파탈? 하면은 좀 안 맞죠. 데미지의 줄리엣 비노쉬, 헤어질 결심의 탕웨이, 제가 또 최근에 다뤘던 에피소드 챌린저스에서 젠데이아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앞서 언급한 판무파탈이 등장하는 영화들의 특징은 판무파탈 자체에서 내뿜는 치명적인 분위기에 반응하는 주변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유성화는 일단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서사 또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김윤석이 반응을 한다든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치명적, 매혹적 판무파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그건 그냥 노출이 좀 있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인간 고민씨에게 반한 것은 아닐지 감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 드라마가 참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청자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넷플릭스 컨텐츠 볼 때 우리 다 자막을 켜고 보잖아요. 그 자막에는 캐릭터들의 대사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묘사, 음악에 대한 묘사, 분위기에 대한 묘사들도 곁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묘사 문구 중에 유독 자주 쓰이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고조된다, 잦아든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유독 자주 쓰이던데 한 문장으로 또 이 둘이 동시에 등장할 때도 많았어요. 음악이 고조되다, 훅 잦아든다.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음악으로 분위기를 긴장감 넘치게 만듭니다. 뭔가가 벌어질 것만 같은 날카로운 음악들이 드라마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약간 공포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요. 화면 또한 배우들의 떨리는 눈동자나 잔주름 같은 것을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느끼는 공포나 긴장감 혹은 고민시를 비출 때에는 도대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혼란을 시청자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껏 긴장감을 높인 채 마침내 김윤석이 무언가를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윤계상 스토리로 전환이 되고요. 교차 편집을 주로 이렇게 써먹어요. 추리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법이죠. 다빈치 코드를 집필한 작가 댄 브라운이 주로 이런 식으로 장단지를 치는데 드라마 초반에는 이런 식의 긴장감 조성 방식이 나름 고조되다가 잦아드는 이게 재미가 쏠쏠하긴 해요. 그렇게 다른 인물 이야기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대체 무엇을 맞닥뜨렸는가를 보여줄 때 김이 좀 샌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럼 본격적으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그게 다였어요. 아까 앞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일단 제일 아쉬웠던 점은 전영하의 선택들입니다.
유성아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보고 증거까지 확보를 해놓고 왜 경찰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이게 사실 경찰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경찰에게 신고를 하기로 결심을 먹은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실행에는 본격적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구상준 가족이 연쇄살인마인 줄 모르고 숙소에 들였다가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면서 전영하도 유성아를 신고를 했다가 그가 아끼는 펜션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긴 하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쉬쉬하고 덮어두는 거다. 아예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 라고 간접적으로 비추긴 하는데 단 한 번도 전영화가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아요. 뭐 전영화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도 안 나옵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 해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비겁했다, 외면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쓸 뿐이지 이 펜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그런 걸 유추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부여되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신혼부부인 딸 혼수 장만을 위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 라는 식의 뭐 경제적 사정이 좀 빠듯하다 뭐 이런 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와 대비되게 세탁소 사장은 매장에 피 묻은 와이셔츠가 걸려있고 유성아가 그 셔츠를 벗어놓고 간 영상만 보고도 경찰에 제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전영화가 왜 강풀 작가 원작을 영화화한 영화 이웃사람 있죠? 거기에 천호진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의 특징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잡힌 거죠.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 달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런 천호진 캐릭터처럼 전영하도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둔 전 강력범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윤계상과 김윤석이 동일 인물인 줄 알았어요. 뭐 시간대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윤계상이 뭐 다시 장가를 또 가고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이제 노윤서가 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엄밀히 따져보면 말은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처럼 드라마의 내용 자체가 불친절합니다. 전개 방식이. 그런데 이러한 전개 방식은 작가와 감독이 의도한 바더라고요.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애초에 작가 이 손호영 작가께서 방송될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시리즈물이라고 생각하고 전형적인 각본 형식에서 좀 탈피된 문법의 각본을 집필을 했대요. 그래서 모한일 감독도 각본을 읽어보고 야 이거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또 감독이 친절한 전개로 바꿀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조금 더 편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와 속도감 있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구성을 했더라면 이 드라마는 매력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 또한 불친절한 전개 방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짜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또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고요. 구상준과 전영하는 다른 시간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소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막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요. 핸드폰이라든지 지폐라든지 이런 작은 소품을 통해서 아, 둘이 시간대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재미 포인트죠. 근데 이 작품은 불친절한 전개의 시작점으로 비상식을 택했어요. 그게 저는 패착이 된 것 같습니다. 구상준이 망한 건 망한 거고 전영하가 신고를 안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인가를 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선택이에요. 아니 뭐 그래 뭐 다 양보하고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녹음기까지 들고 지구대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또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방문했을 때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유성아가 가족을 해코지할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사진을 발견하고서는 아, 저 그냥 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지구대를 나가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이유예요. 신고를 못한. 근데 녹음기까지 들고서는 왜 머뭇거리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았던 점에서 제가 긴장감을 고조시킨 뒤 교차 편집해가지고 약간 기운을 한번 뺐다가 호기심을 증폭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할 때는 전영하와 유성아의 서사가 더 흥미롭습니다. 뭔가 있는 것만 같고 그래서 무언가가 일어나기만을 바라보면서 보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구상준을 찍고 전영하 얘기로 돌아올 때마다 전영하가 속 터지는 행위만 반복을 하니까 이내 곧 힘들어해지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알고 보니 유성아가 또 뭐 대단한 사연을 가진 캐릭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들 때문에 더더욱 전영하, 유성하의 서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루했어요. 이 8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기다리면서 보아야 하니까 중간중간에 뭐라도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불친절 하더라도 일단은 무언가가 벌어지고 괴로워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구상준 서사가 보는 데는 더 나아요. 만약 이러한 전영하의 선택이 난 용납 가능한데요. 저럴 수 있죠.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라고 해서 재미 포인트라고 느끼셨다면 끝까지 음악으로 화면으로 편집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려고 드라마가 애를 쓰니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첫 수부터 뭐야 저게 싶으면 끝까지 뭔 일을 벌이든 간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유성화가 뭐 또 대단한 사연을 가진 캐릭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을 좀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알고 보니 유성화는 그냥 금쪽이였던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좀 아쉬웠는데 유성화 캐릭터가 되게 복잡한 인물일 줄 알았어요.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고 대책 없는 인물 등의 이미지를 초반 캐릭터 설정과 고민시 배우가 잘 연기한 덕에 순탄치 못한 삶을 산 인물인 줄 알았어요. 화차 김민희처럼. 화차 김민희야말로 판무파탈이죠. 매력으로 사람을 꼬셔가지고 신분 세탁을 하다가 정착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가 순둥이 이선균이 용기 내에 꼬셨다가 두 사람 인생이 전부 다 꼬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결국 김민희가 따로 어필은 안 했는데도 그냥 본투비 매력녀니까 이선균이 반한 거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이제 판무파탈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여튼 알고 보니 유성화는 그냥 금쪽이잖아요. 아이를 죽인 이유도 1년 만에 다시 전영하의 펜션으로 돌아온 이유도 펜션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도 뭐 딱히 특별할 게 없어요. 난 돈이 많으니까. 정확하게는 우리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내가 갖고 싶으면 갖는 거고 내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야. 이런 마인드지 않습니까? 7화와 8화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예능 프로에 나오는 비디오 영상이랑 똑같습니다. 이 금쪽이 비디오 영상을 보면은 베테랑의 조태호 여자 버전이구나 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기시감이 강한 망나니 재벌 2세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허탈했어요. 결국에는 저 캐릭터가 갖고 있는 뒷이야기, 배경 이게 다 전부 저런 거였어? 또라이고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지만 예술적인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걸로 자아도취가 되게 심해진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 아빠 백 믿고 나대는 애였네? 이러니까 이 캐릭터에 갖고 있던 호기심, 매력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까지 참고 본 게 뭐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게 나왔어도 사실 조금은 실망했을 거긴 해요. 보는 내내 좀 답답한 측면이 컸으니까. 그럼에도 알고 보니 돈 많은 집 딸,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유성화의 태도도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봤던 망나니 재벌 2세 모습의 재현이니까 새로울 것도 없고 오히려 고민시 배우가 구축해놨던 캐릭터의 매력을 깎아먹는 듯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 그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들어하게 되고 한숨 쉬게 되는 그런 엔딩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또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캐릭터들이 서로 간의 이야기가 물고 물리는 방식으로 드라마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캐릭터의 선택이라든지 캐릭터의 묘사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드라마 전체에 대한 아쉬움으로 번집니다. 구상준의 서사가 그냥 사라져요. 도대체 어떻게 전영하와 구상준 서사가 맞닿을까? 둘이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될까? 혹은 둘이 굳이 안 만나더라도 둘의 서사는 어떻게 만날까? 이게 또 이 드라마를 보는 데 있어서 재미 포인트인데 전영하가 유성화를 상대로 대적하기에 앞서서 구상준의 망한 모텔을 직접 보면 확신이 설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구상준의 망한 모텔을 찾아가잖아요. 그때부터 살짝 왜 저러지 싶었는데 일단 갔습니다. 갔는데 구상준은 기억이 20년 전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치매 노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퇴장을 하고 아들이 그 연쇄살인마를 상대로 복수하는 방향으로 서사가 새롭게 전개되긴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액션 쪽으로 돌변해가지고 이게 아마 6화였죠? 뜬금없긴 해요 되게. 갑자기 액션 활극을 찍으니까. 근데 이 자체로만 보잖아요? 전 제일 재밌던데요. 스나이퍼로 쏘고 치밀하게 작전 준비하고 쏘고 달리고 죽이고 때리고 좋아요. 이런 게 도파민 파티지.
이렇게 에피소드도 결국엔 따로 놀게 되고요. 퇴장도 좀 이해는 하죠. 저런 기구한 운명에 놓인 가족의 가장이라면 제정신에 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치매 노인이라는 설정 자체도 좀 편의적이고 그 편의적인 거를 그냥 한번 쓱 썼다가 버린 듯한 느낌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찾아보니까 윤계상 배우가 노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3주 만에 14kg를 뺐대요. 확실히 턱선도 그렇고 살 빠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렇게 윤계상 배우가 드라마 시작할 때부터 말랐었나 하면서 보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14kg나 뺐으면은 그럴만도 하죠. 근데 분장도 좀 그렇고 윤계상 배우의 연기도 좀 그렇고 노인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 드라마 서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허무하게 퇴장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콧잔등을 시큰하게 만드는 대사와 장면이 있긴 하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보고 제가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제 별점은 2.5,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8시간이 일단 좀 지루하게 느껴진 부분도 있고요. 8시간 끝에 남은 게 좀 허탈감이어서 아쉬움이 컸는데 배우들 연기 보는 재미도 있고 완성도 높은 캐릭터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그런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때깔도 예쁘고 하니까 취향이 맞는 분들에게는 또 이만한 작품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호불호가 갈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요. 한번 1, 2화만 보셔도 대충 견적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갈지 스탑을 할지 그런 지점들이 겹쳐가지고 2.5라는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너무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볼만하다 나쁘지 않아요. 이번 주말에 한번 보세요 라고 권유드리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2.5라는 점수를 남기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변죽만 올리다 훅 잦아든 뒤 올려오는 허탈감의 연속입니다. 음악이 고조되다 훅 잦아든다 빨아다 썼습니다. 그런데 잦아들었을 때 허탈감만 오니까 그리고 그 허탈감이 연이어져서 벌어지니까 허탈감의 연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8번째 에피소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가 자영업자의 심정을 알아? 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꼭 그 일을 해봐야만 그 심정을 아닙니다. 예. 그러면 사과드리겠고요. 여튼 다양한 평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트위스터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늦은 이유가 어떻게든 제가 4DX로 보려고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영화가 흥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너도 나도 이거는 무조건 4DX로 봐야 돼. 극장 일반 2D도 나쁘진 않은데 4D가 진짜야. 4D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분위기에 편승이 돼서 사람들이 일반 상영관보다는 특별 상영관 위주로 찾는 바람에 흥행 성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좋은 4D 상영관에서 좋은 자리 예매하려고 몇 날 며칠 CGV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마침내 좋은 자리를 get 해가지고 관람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살짝 해드리자면 트위스터스의 다음, 그러니까 다다음 에피소드는 한국이 싫어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OTT 해야 되는데 볼만한 것도 없고 우시왕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파트 1, 2로 나눠가지고 파트 2까지 나오면 한번 볼까 말까 생각 중인데 OTT로 볼만한 작품이 딱히 없어서 기왕 스포한 김에 또 스포를 하나 하자면 철진한 표현입니다만 장안의 화제작이죠. 시청률 20%를 목전에 둔 SBS 굿 파트너. 이 작품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리뷰 컨텐츠를 녹음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나라, 남지연, 이 두 배우에겐 사실 관심 없습니다. 시청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라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 팟빵에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에피소드가 첫 번째 에피소드 더 에이트 쇼인데 그건 이제 오픈빨 성격이 좀 강하죠. 팟빵에서 새로운 채널이 런칭이 되면 새로 나온 채널
에다가 올려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더 에이트쇼가 새로 나온 채널에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긴 한데 어찌됐건 오픈바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럼 두 번째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에피소드가 뭐냐? 선제업고 튀어입니다. 더 에이트쇼 못지않은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때 느꼈어요. 드라마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 청취자 성비, 제가 올리는 모든 플랫폼 있잖아요.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 모든 곳에서 여성이 70에서 80%였습니다. 그때 무조건 나는 드라마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드라마를 계속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좀 전영화처럼 쉬쉬했었는데 드라마를 하면은 여성 청취자들이 몰려온다. 조회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쉬쉬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전영화처럼 저도 이제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 그것도 해볼까 했었는데 그거 끝날 때쯤에 그냥 굿 파트너가 시장을 아예 갈아엎고 있더라고요. 야, 이건 무조건 된다 해가지고 굿 파트너 끝나면 제가 몰아봐서 또 선제업고 튀어 때처럼 높은 조회수를 기대해보려고 합니다. 잡설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